삼성전자가 코로나19 여파에도 1분기 영업이익 6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속에도 언택트 경제 확산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이 4.4% 줄어들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낙폭입니다. 정부가 총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4달 중 개시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소비 패턴 변화에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국내 여행 산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위기에도 분기이익 6조 원대를 수송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큰데 삼성전자는 언택트 경제 확산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엿봤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매출액 55조 3,300억 원,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5.6%, 3.4%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는 오히려 코로나 반사 효과를 누리며 1분기에만 4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면서 서버 PC 중심으로 관련 메모리가 이익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여가나 교육 활동과 같이 미래 사회 모습으로 그려지던 삶의 방식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빠르게 소비자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객사들의 니즈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버 수요 역시 지속 탄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모바일 부문도 1분기에 매출 26조 원, 영업이익 2조 6,500억 원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줄었지만 갤럭시 S20 시리즈 등 수익성 높은 플래그십 제품 판매가 늘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각국의 완전 봉쇄 조치로 인한 매장 폐쇄 등에 대응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갤럭시 노트와 폴더블 신제품 출시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계획입니다. 가전사업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10조 3천억 원, 영업이익 4,500억 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TV 시장은 2분기에 기대했던 도쿄올림픽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신제품 판매와 마케팅 시점을 조정하며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달 소비와 산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이 4.4% 줄며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1%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2월에 이어 소매 판매가 줄었다며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가 6.1%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7개 주요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는 27.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먼저 받은 중국과 유럽이 각각 45.4%와 26.3%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도 12.7% 감소했습니다. 한국계 브랜드 1분기 판매는 15.9% 줄었는데 점유율은 8.4%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스포츠 유틸리티차 경쟁력이 받쳐줘서 판매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고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2조 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 지원을 16조 4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 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급등락에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 소식과 또 예상보다 양호했던 1분기 국내 실적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로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기간 미국 대형주의 실적 발표와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등이 예정돼 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3.1% 상승한 1947.56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93% 오르며 645.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9,471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오랜만에 외국인의 1,254억 원 매수와 기관의 8,021억 원 매수에 시장이 상승했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각각 811억 원, 657억 원씩 팔았지만 개인이 2,010억 원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과대 낙폭 인식과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무장선박 격침 가능성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급등 흐름을 보이던 국제 유가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는 배럴당 24.6% 폭락한 12.78달러의 거래를 마감한 뒤 혼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탱크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미국 경제활동 재개 소식에 증시는 반응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남부주들과 엘래스카주에서는 상업시설들의 접객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뉴욕지도 5월 15일 이후 건설업과 일부 제조업 조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히며 경제활동 봉쇄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차츰 해소되는 부분이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7일 통일부와 국토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2조 8,520억 원을 투입해 동해 북부선 사업을 재추진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멈춰섰던 사업의 재개 기대감에 대북철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철도 신호 제어 기업인 대아티아이의 움직임이 특히 활발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흐름을 같이 하지 못했던 은행주의 상승이 보였습니다. 가격적 메리트와 배당 매력 등이 부각되며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된 겁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한 주간 19.2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내 1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수보다 업종별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증권업계는 조언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휴장하는 이번 주 남은 기간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애플과 아마존, 또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급등락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익 상향 기대감과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료, 건강관리, IT 섹터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졌지만 소비 패턴 변화로 수혜를 본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활용품 수요가 늘어난 덕에 LG생활건강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사업 영업이익은 50.7%나 늘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인테리어 업체도 특수를 맞이했습니다. 한샘은 올 1분기 매출이 전년비 11.5% 늘었고 현대 리바트도 올해 1분기 온라인 사업부 매출이 2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며 국내 여행으로 수요가 몰리자 야놀자의 올해 1분기 국내 숙소 예약은 전년에 비해 128%나 늘어났습니다. 28일 여야 정무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인터넷은행법은 오늘 저녁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오늘 법제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K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KT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업계는 인터넷은행 발전이 현행법에 막혀 있어 자본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개정안 등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발전이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 은행 수수료 무료 확대,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는 그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경제범죄 위반 주체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향후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포석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은산분리 원칙 훼손과 함께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K 선정을 위한 최종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하는 K바이오 제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셀럽 등 100인의 평가단은 전체 1,045개의 제품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1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80여 개의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된 80여 개 제품 중 상위 20개 제품에 대해 상품 홍보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교육에도 나섭니다. 임대주택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H가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와 영어교육 사업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주택 저소득층 자녀도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카스는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입양인 가운데 강사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H는 영어교육 장소 제공과 학생 모집, 홍보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사업비 4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입주민 입장에서는 무료로 원어민을 직접 만나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많은 또 영세 가정의 학생들이 또 영어 교육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원어민 영어 교육은 고양 삼송 휴먼시아 2단지 등 임대주택 4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민 초등학생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LH는 방과후 돌봄과 장학금 지급 등 임대주택 아동의 주거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는 행복한 밥상, 그리고 어린이와 대학생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아동 멘토링 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행복꿈터 등을 사회공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지 내 지역 아동센터인 행복꿈터는 아동들의 학습터와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밥상은 방학 중 급식 제공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고민거리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 1,680개 단지 4만 8천여 명의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유전자 분석 기업 소마젠이 오늘 IPO를 열고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정밀 의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마제는 2004년 생명공학 기업 마크로젠이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설립한 유전체 분석 회사로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할 경우 외국 법인 기술특례 상장 1호가 됩니다. 소마젠 측은 향후 2년 이내 영업이익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전자가 담긴 혈액과 침, 머리카락 등을 키트를 통해 보내면 유전자 검사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개인 유전자 검사와 인간의 몸에 사는 미생물을 통해 체질을 분석해 질병을 막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소마젠의 총 공모 증권수는 420만 주로 주당 희망 공모가는 13,700원에서 18,000원으로 밴드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756억 원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로 다음 달 7일부터 8일 수요 예측, 13일, 14일 청약을 거쳐 26일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손해인 저금리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투자처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보는 적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업체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대까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경제TV는 이미 벤처 투자 사기를 벌여 처벌받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유사한 행각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3만 3천여 명으로부터 8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빼돌린 사기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입니다. 밸류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우리는 가치에 투자하는 선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선한 금융 시스템.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밸류의 운영 원리는 집단지성과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기업이라는 평판이 이제 저희 밸류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밸류 이철 대표는 2015년 10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2016년 옥중 불법 모집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던 사건. 하지만 밸류의 영업조직을 물려받은 투자기업이 새롭게 드러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빌딩. 이곳에 레이징이란 투자업체가 있습니다. 레이징은 우레레자의 돈전자, 중국 발음으로 레진, 돈벼락이란 뜻입니다. 이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을 보육하는 창업기획자로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는 중기부로부터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레이징은 이 제도를 이용해 투자조합을 조성, 15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징의 투자조합 조성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레이징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주체가 밸류 영업 모집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분은 소속이 어디였어요? 레이징이죠, 레이징. 처음에 밸류 쪽에 있다가 이철 그 양반 뉴스 나오고 사건 터지고 이러니까 그 밸류 쪽으로는 계속 영업을 해봐야 안 먹히니까. 서울경제TV가 입수한 밸류 팀장과 모집인들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입니다. 밸류의 수석팀장급 모집인이 밸류에서 영업활동을 했던 모집인들에게 레이징 투자 모집인 등록을 권유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저희 취재진은 레이징의 임직원 연락망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징의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는 부사장이 밸류 부사장이었던 범모 씨였던 겁니다. 범 씨는 현재 밸류 이철 대표와 투자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범 씨 외에도 레이징 상근 직원 11명 가운데 6명이 밸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류 사건을 오랜 기간 추적해온 A씨. 레이징이 밸류의 자회사라고 말합니다. 이철이 그 제주에서 무슨 유증 관련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밸류가 쌍둥이 같은 회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밸류가 하던 일을 거의 뭐 그대로 그 회사에서 뭐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들어서 뭐 레이징이라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투자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밸류 내부 팀장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뭐 레이징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 그 팀장한테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보니까 또 실제 밸류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레이징의 밸류가 돈을 투자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밸류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레이징이 1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22.48%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레이징은 밸류 영업조직을 동원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밸류가 50억 원을 투자한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레이징의 등기부 등본. 레이징은 2016년 4월 6일 설립됐습니다. 이날은 밸류 이철 대표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날입니다. 레이징은 2016년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달간 밸류와 같은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이철 대표가 2018년 2월 레이징 투자 강연에 강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레이징이 투자조합을 조성해 투자한 회사들도 밸류와 연관된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레이징이 개인 투자조합 11호를 조성해 투자한 시네쿠즈. 이 업체는 밸류가 6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레이징이 투자한 웹툰 플랫폼 코미카 엔터테인먼트. 밸류 자회사 밸류컬처 앤 미디어가 41.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징이 투자 자문을 통해 세계 개인 투자조합을 조성해 투자한 패션 크라우드 챌린지 플랫폼 크라우디즘. 밸류가 전환사채 4억 9,26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레이징은 밸류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부사장은 밸류의 부사장 출신, 영업조직은 밸류의 영업조직, 밸류 관계사의 투자까지 두 회사가 한 몸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레이징은 엑셀러레이터 업무에 충실했을까요? 중기부는 엑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 창업, 보육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경제TV 취재진은 가상화폐 강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레이징이 코인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8년 3월경 레이징은 회사 강당에서 한 코인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블룸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로커스 체인이란 코인의 영업 총판 시그널 에셋이 레이징 투자 모집인들을 상대로 판매 설명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로커스 체인은 일명 석유 코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원유 거래 코인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판매된 코인입니다. 레이징은 이 코인 100억 원가량을 영업조직을 동원해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로커스 체인이 제시했던 원유 거래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 테크놀로지는 로커스 체인 상장가가 1.64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상장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당 150원에서 2,000원이었던 코인 가격은 현재 10원 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단체 고소까지 이뤄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유수 거래소에다가 상장 가격을 정해놨다. 상장되자마자 판매를 하면 그 자체로 수십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한 8배 이상의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기망을 해서 이 로커스 체인을 판매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시작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로커스 체인도 밸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커스 체인의 개발사인 블룸 테크놀로지는 블루사이드의 부부회사 판타그램이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밸류는 블루사이드에 2014년과 2015년 총 450억 원의 전환사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레이징이 밸류 관련 코인을 판매해준 셈입니다. 레이징은 로커스 체인과 별도로 자체 코인도 발행했습니다. 레이징은 국내의 코인 발행이 여의치 않자 싱가포르의 글로벌 레이징이란 법인을 세워 알플렉스 코인이란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이 코인의 개발진은 밸류의 100% 자회사인 게임 아레나 개발진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레이징은 설립 초기 단계부터 밸류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레이징이 중기부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한 시기는 2017년 4월인데 당시는 레이징 최대 주주인 밸류의 이철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레이징은 아무런 제재 없이 중기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했습니다.
중기부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엑셀레이터 등록은 등록 제도다 보니까 등록 조건이 맞으면은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기부가 엑셀러레이터 등록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그 형식적 요건과 별개로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사유로 해서 일단 등록 보류를 한다든지 또 반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심사하는 기간을 갖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밸류에서 일어난 사기 행각이 이 레이징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이제 결과를 사실상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중기부는 저희 취재진이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레이징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레이징은 5월 중으로 엑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한다는 예정입니다. 레이징 대표 김모 씨는 밸류와의 모든 지분관계를 청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종합해도 레이징과 밸류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한 해도 맑고 날도 따스해서 완연한 봄을 즐기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동안 서울은 24도, 대구는 27도, 울진은 무려 28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 및 바깥 활동을 하기 좋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확연히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수원 24도, 청주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25도, 울진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전주 26도, 제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 반짝 연휴 동안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일부 중부와 남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당분간 이맘때보다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